출발 새 아침. 결국 민주당의 윤호중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선출이 됐네요. 이로써 6개의 상임위원장이 어제 본회의에서 선출이 되었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 이의를 제기하면서 강력히 반발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은 법으로 정한 개원일이 이미 일주일이나 지났고 국민들은 국회가 상임위원장 문제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본회의 처리를 강행했죠.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역사에 국회가 없어진 날이고 일당 독재가 시작된 날입니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내놓겠습니다. 강력 반발한 건데요. 또한 지금까지 제1야당이 맡아온 법사위를 못 지켜내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을 못 막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라는 의사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에는 이제 더 이상 협상 카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힘 빠지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절대적으로 여당 의원의 의석수가 많은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회의 지형이 변하고 있지만 이를 막기에는 중과 부적이라는 거죠. 이제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석수에 맞는 책임 정치를 하는 그날이 오고 있는 걸까요?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이 즐겨 듣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워. 꼭 끼워. 매일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를 골라서 정리해주는 시간 오창석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오창석 평론가님 오늘 왜 이렇게 목소리가 우렁찹니까? 오늘요? 네, 아침 먹었나 보죠? 아침 못 먹었습니다. 네, 몇 년째 아침 안 먹은 지가. 아, 그래요? 네, 그런 건데요. 오늘따라 딴 때와 다르게 아주 힘이 차네요. 네. 자, 그런데요. 어제 53년 만에 네. 민주당과 법사위 등 그러니까 민주당이 법사위 등에서 6개의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죠. 네, 맞습니다. 보통 원구성이 굉장히 법정 시한을 넘겨서 늦게 구성이 됐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3년 만에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출된 건 53년 만이라고 합니다.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일단 협상의 쟁점이었던 이 법사위를 포함해서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3차 추경안 남북관계와 관련 있는 상임위가 먼저 우선 대상이었고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들만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이제 강행하려고 하자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고요. 박병석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본회의를 2차례나 연기하면서 협상을 촉구했고 그러나 이 길이 국민과 국익을 위한 길이라면 감당해야 한다라고 결론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여하고 야가 너무 의석수의 차이가 별로 없어서 네. 단독으로는 결국 국회 본회의를 열지 못하니까 통과를 못 시키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모습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그럴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타협을 한번 해보긴 해보되 정 안 되면 혼자 한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는 강력히 반발했을 것 같은데. 아마 현 미래통합당이 지금처럼 의석수가 줄어든 적도 처음일 것이고 이렇게 협상력에서 밀리는 야당이 된 것도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네. 설마 민주당이 그래도 다른 정당이 있긴 있습니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이 있긴 있지만 이렇게 강행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실제 그렇게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좀 냉정하게 따져가지고 네. 처음부터 뭐 180석 혹은 법률권 전부 다 합치게 되면 사실은 190석도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반대한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협상 사실은 카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뭐 반쪽짜리 개원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반이 훨씬 넘는 그렇죠. 3분의 2에 달하는 이제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애초에 협상에 나섰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럼요. 법사위 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17개의 위원장 자리마저 제대로 협상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통합당에서도 명분론이나 실리론이냐 가지고 의총에서 계속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뭐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고 만층 차이가 됐다. 이게 이제 자체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제 선출된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어떤 분들이 선출이 됐습니까? 네, 가장 핵심적인 위원장 자리였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윤호중 4선 민주당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당초 박범계 의원이라든지 그렇죠. 흔히 말하는 원래 법조인 출신이 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퍼져 있었는데요. 결국은 윤호중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요. 윤호중 의원이 민주당의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당내 입지가 크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는 비법률가 출신을 선임함으로써 법제사법위원장을 이제 가져올 뿐 단독으로 앞으로도 미래통합당을 철저히 배제하겠다. 이런 의도는 없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법사위는 그렇고요. 외교통일위원장은 네,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송영길 의원이 선출이 됐고 네. 기획재정위원장에는 윤후덕 의원 그리고 네. 국방위원장은 민홍철 의원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장으로 선출된 사람은 이하경 의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장은 한정혜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네, 일단 6명이 선출됐는데 사실 나머지 그 알짜배기 상임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뭐가 알짜배기라고 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알짜 그렇죠. 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역시 알짜 위원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결위, 그다음에 국토교통위, 또 한노위, 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네, 또 문체관광위원회, 그리고 정무위원회, 네, 네. 이런 여러 가지 알짜배기 상임위원회가 많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조금 우리가 법사에 가져가는 것에 대신해서 조금 배려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는 게 맞습니까? 네, 일단 11대 7로 나누겠다라는 이 협의안이 이제 공개가 됐었는데 그 후에 이제 미래통합당이 우리는 협의한 적이 없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제시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이제 7개 부분의 상임위원장, 물론 이제 6개밖에 선출되지 않아서 12개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 흔히 말해서 미래통합당을 설득할 수 있는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특히나 지역구 의원을 설득할 수 있는 이 상임위, 인기가 많은 상임위는 일단은 선출하지 않은 상태로 놔두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결국 마지막 카드로 원내대표 사의를 표명하고 어저께 물러났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내부적으로는 아니다. 뭐 계속해서 하시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본인의 의지는 확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은 이제 미래통합당의 첫 번째 정치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싸움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내에 있는 인사를 설득하지도 못했고 상대 전당인 민주당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밝힌 것이고요. 같이 러닝메이트로 선출된 정책위 의장 이종배 의원도 함께 사퇴해야겠다라고 얘기를 밝혔는데요. 이걸 이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만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만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른 원내대표가 선출된다라고 해서 이 사태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의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다. 라는 이런 현실적인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기에 대한 잘못, 앞으로 이 4년간의 국회 첫 시작을 잘못 열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못 열었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면 어떤 다른 방법 이런 게 있을지 사실은 조금 머리에 딱 떠오르진 않는데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 처음에 왔을 때부터 이제 너무 의석수가 차이가 나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타협을 좀 하는 게 맞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이렇게 가져가려고 했던 게 검찰개혁이랑 뭐 공수처 이런 쪽으로 조금 힘을 실어서
추진을 빨리 하겠다 이런 거 아니었어요? 예, 뭐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 민주당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지난 20년간 수건 사업이었던 공수처 설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향후 2년 대선 전까지 민주당이 많은 의석수를 확보함으로써 민주당이 이제 실질적인 이제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민주당이 발의하는 법안들이 빠르게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법제사법위원장은 반드시 민주당이 스스로 가져오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네, 어제 뭐 이해찬 당대표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설전이 오고 가기도 했고 네. 결국 18개 다 가져가라 이렇게 화가 나서 한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어제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서 메시지를 남겼는데 8천만 결의 앞에서 한 약속을 지켜야 된다. 남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연일 강경한 자세로 나오고 있는 이제 북한 앞에서 아름답게 이제 메시지가 나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성대하게 이 2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건 예측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메시지를 남기면서 남과 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됐다.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다소 소극적인 메시지, 그러나 의지를 되새기는 메시지를 남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미국의 눈치를 본다. 이게 네. 이제 북한의 아마 불만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라든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그리고 문정인 특보 같은 경우 정권 초기에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애초에 진행이 돼 있었던 부분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문을 닫아버렸던 내용이기도 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 부분은 우리 정부가 새로 정권 교체를 했을 때 시작할 수가 있었는데 너무 미국의 눈치만 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북관계라든지 통일부에 대한 자문을 많이 받았었던 한반도 평화포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실제로 대선 후보 때부터 자문을 받았었는데 여기에서 많은 학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6.15 공동선언에 어떤 계승해야 될 부분은 다른 분야가 아닌 용기의 계승이다. 지금 현 상황보다 20년 전에 훨씬 더 좋지 않은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많은 것을 이룩해 나갔다. 지금까지 북한은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는데 과연 우리 정부도 그렇게까지 해왔는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따끔한 충고 남겼습니다. 네, 그랬군요. 이거 하나 보고 가죠. 나이스그룹 부회장 네. 아들이 공군 부대에서 황제 복무를 했다는 것 때문에 국민청원까지 올라오고 문제가 불거지자 이 사람은 휴가 간다라고 하면서 병원 가겠다라고 하면서 사라졌어요. 근데 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조사는 하겠다라고 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일단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제 이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금천구 공군부대 비위 행위를 폭로합니다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일반 사병이 상급자죠 부사관에게 빨래를 시키거나 빨래 심부름을 시키거나 1인실을 사용하게 하거나 외출증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다라는 흔히 말하는 황제 복무를 해왔다라는 네.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원인철 공군 참모총장이 엄중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면서 철저히 조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근데 빠르게 이 해당 부대가 1인실을 사용한 것은 맞는데 냉방병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해서 시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냉방병 때문에 배려를 할 수는 있지만 전역한 사람의 이름을 함께 넣어서 사실상은 함께 이용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이상하네요. 막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네. 그리고 피부병 때문에 세탁을 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면 왜 진작에 이 피부병을 통한 입원을 하지 않았느냐. 네. 이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특히 20대 남성들이 이 군대에 가는 것에 대해서 또는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도 최초에 알려지기에 7,000명에서 8,000명 정도 됐을 때부터 기사화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길 바랍니다. 아휴, 돈이 있으면은 이런 일도 마음대로 하고 그러나 보죠. 참 씁쓸하네요. 네, 오늘의 꼭 기운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창석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어제 국회에서는 민주당 몫의 상임위원장만 우선 선출하는 방식으로
6개 상임위원장이 단독 선출됐습니다.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던 법사위 결국 여당에서 자리를 가져갔는데요. 오늘은 법사위 의원이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결을 해서 원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오늘의 김남국입니다. 네, 법사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싶다. 계속 그렇게 노래를 부르시다니 결국 됐습니다. 네, 뭐 법사위만 고집한 것은 아니었고요. 어떤 상임위에 가더라도 국민들을 위해서 민생을 챙기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법률 전문가라는 그런 전공을 좀 살리라라는 원내대표단에 좀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정말 경쟁을 뚫고 법사위에 이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경쟁을 뚫었다고 했는데 안 그래도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지금 이탄희 의원하고 판사 출신이죠. 그리고 이수진 의원, 이분도 역시 부장판사 출신인데 이분들도 법사위를 희망했었다는 얘기가 처음에 들려왔고 그다음에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 나 무조건 법사위 간다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김진애 의원이 지금 여기는 들어가 있는 걸로 나와요. 이탄희 의원이나 이수진 의원은 여기 빠져 있고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아마 이수진 의원님이나 이탄희 의원님께서 굉장히 조금 아쉬움, 법사위에 배치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어제 이제 저도 뭐 이수진 의원님이나 아니면 최강욱 대표님과 이제 긴밀하게 좀 소통하면서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말씀하셔서 법사위에 가지는 못하셨지만 그래도 꼭 그 법사위에만 있다고 해서 사법개혁을 한다거나 아니면 검찰개혁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상임위에 있더라도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 사법개혁에 대한 부분을 완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법사위에 있는 여러 의원들이 다른 상임위에 배치되어 있는 의원님들을 도와서 여러 가지 사법개혁이라든가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좀 완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신청을 하면 각 당에서 이거를 오케이다 아니다 결정해서 하는 건가 보죠? 네, 그러니까 상임위원에 대한 배치는 일단 의석수 기준으로 해서 이제 비례해서 맞출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초선 의원들이 고려한 것 그리고 또 정무적인 여러 가지 판단과 또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좋아하는 상임위가 사실은 국토위 산자위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한정되어 있는 어떤 상임위 배분을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안배 차원에서 나눠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원내대표단에서는 최대한 초선 의원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이런 결과가 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특히나 이제 최강욱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하고 이제 검찰개혁과 관련되어서 많은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데, 법사위에 배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러나 또 야당의 또 대표를 역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언론개혁을 포함해서 개혁과제를 충분하게 하실 수 있는 역량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는 공황장애를 호소하면서 좀 쉬고 싶다라고 말을 했고 이수진 판사 같은 경우에는 의원 같은 경우에는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으면서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던 게 좀 얘기가 됐었었고요. 또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라는 게 또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뭐 자세한 거는 네. 자세한 건 이제 저도 이제 어제 이제 배치가 되어서 그런 부분을 미처 파악하지는 못했는데요. 뭐 최강욱 대표님이 피고인 뭐 재판을 받고 있다라는 이유 그것만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지 법사위를 피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또 이제 또 비교섭 단체라는 것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최강욱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그 야당 대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충분하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김진애 의원님이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산자위나 다른 어떤 분야에서 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2년 이렇게 원구성 이렇게 하면서 상임위 배치된 게 반드시 이게 2년 꼭 이렇게 계속 간다라고 또 보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떤 현안에 따라서 사보임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또 최강욱 대표님께서 법사위에 가시지는 못하셨지만 굉장히 또 밖에서
법사위 밖에서라든가 아니면은 또 다른 기회가 된다면 법사위에 오셔서 여러 가지 사법개혁, 검찰개혁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해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제 상임위원장 6자리를 결국 선출을 하면서 미래통합당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습니다.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는 화가 많이 나 있던데 결과적으로는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저도 이제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 의사진행하시는 발언을 직접 그 앞자리에서 들었는데요. 많이 이렇게 화가 나셨던지 원고도 없이 읽으시면서 여러 것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야당의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충분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여당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통 크게 양보했는데 무조건 법사위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런 주장이 과연 합리적인 주장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의석수 기준으로 따르면 미래통합당이 103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원래는 한 12대 6 이게 맞는데 한 석을 양보하고 그리고 이 상임위원장 자리 중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알짜다, 힘 있는 상임이다, 실속 있는 상임이다라고 하면서 뭐 정무위, 국토위 뭐 아주 알짜 상임위 이런 것들을 다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법사위는 야당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일방적 주장을 하면서 원구성 합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좀 그 점은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나 이게 원구성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말 일하는 국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많은 국민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법사위를 고집하기보다는 원구성 합의에 통 크게 같이 함께 하면서 야당이 좀 일하는 국회를 만들었으면 어떻을까 그런 하는 점에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오히려 역설적으로 민주당은 어차피 상임위원회 그 숫자도 한 상임위원회별로 이렇게 더 많잖아요. 뭐 미래통합당보다. 그리고 네. 본인이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그냥 법사위 하나 주고 나머지 받아오고 그러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지금 그것은 상임위가 어떻게 돌아가는 구조를 조금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리 그 상임위원회에 의원 숫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야당 의원 한두 명만 반대하더라도 법사위에서 반대하면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상원처럼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기도 하고 법사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거나 회의를 계속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그 한 명이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나 막강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대 국회에서 권선동 법사위원장이 자신에 대해서 막 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나 회의 안 열어 하면서 법사위를 무기한 이렇게 밀어뒀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 있는 여당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는 이게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법사위원 자리를 주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만큼은 좀 양보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주호영 원내대표랑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이제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사실 여당으로서는 협상할 상대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아예 18개를 전부 다 민주당이 가져가라 이렇게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런 취지의 발언도 미래통합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4일 국회의장님께서 4일 말미를 주셔서 본회의 이제 여는 예정일을 이번 주 금요일로 이렇게 잡아주셨는데요. 4일 동안 저는 여론에 굉장한 압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1대 국회는 정말 달라져야 된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를 하시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게 큰 의석을 이렇게 만들어준 것은 정말 민생을 챙기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원구성 합의부터 민주당이 상당히 중요한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많이 양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 아니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일관을 하면서 원구성 합의에 이렇게 협조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발목 잡는 이런 모습을 야당이 계속 보인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일하는 국회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원구성 합의부터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도 이런 국민들의 비판에 아마 자유롭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말
뭔가 협상을 한다라고 얼마나 많이 서로 간에 다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는 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생각하고 야당이 조금 전향적인 그런 자세로 원구성 합의에 좀 이르러 가지고 본회의에 좀 같이 출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그 법사위 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뭐 김남국, 뭐 김종인, 박범계, 박주민, 소병철, 송기현 뭐 이런 분들 다 계시고 최기상까지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은 김도읍, 김웅 이제 이런 분들 장재원 이런 분들이 전주에 이런 분들 보이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 상임위원회 그 구성도 미래통합당에서 명단을 내지 않아서 박병석 의장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거다. 이게 또 미래통합당에서 화를 내는 지점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상임위원 명단은 언제든지 원내대표단이 국회법에 따르면 사보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다시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이 좀 고려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원내대표단께서 요청하신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네. 그게 이제 결국에는 원구성 합의와 관련되어서 계속해서 국회법에 따르지 않은 그런 야당의 태도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법사위라든가 아니면 다른 상임위에 배치되는 그런 문제는 충분하게 미래통합당의 의견을 반영해서 나중에는 교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법사위에서 체계 심사 체계 자구 심사권 이것만 사실은 좀 빼고 내지는 그 처리 시한을 아예 좀 대폭 줄이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법사위 자리를 다시 야당에게 넘기면 어떠냐 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현재 단계에서는 논의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체계작구 심사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듯이 이 법사위가 상원처럼 해가지고 여러 상임위에서 여야 간의 합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막아서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셨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국회법이 개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개혁입법 과제 그것도 무엇보다 중요한 민생을 챙겨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함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사위원장을 책임 있는 여당이 맡아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추후에라도 여러 가지 그 법사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어서는 문제가 되는 그런 어떤 체계작구 심사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개정돼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박범계 의원이 안 되고 윤호중 의원이 된 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많은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박범계 의원님이 된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저도 그런 줄 알았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국회에서 한 일주일이나 10일 전부터는 법사위원장이 정말 의외의 인물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좀 돌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의외의 인물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법사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성 그리고 법사위가 풀어가야 될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좀 무게감 있고 합리적인 그런 인물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 내에서 합리적인 평가를 받고 또 윤호중 법사위원장님이 사실은 무게감이 굉장히 무거우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윤호중 위원장님이 여야 간의 통합을 통해서 많이 풀어가는 그런 어떤 무게감을 가지면서 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위원장이다. 이런 어떤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해서 비법조인 출신의 윤호중 사무총장님을 이 법사위원장으로 이렇게 모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뭐 법사위원장님만 이렇게 법사위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법사위원들이 함께 뒷받침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네. 이제 박범계 의원이라든가 백혜련 의원님 많은 분들이 역량을 발휘해서 법사위의 현안들을 충분하게 잘 풀어나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가겠습니다. 진짜 정치에 대해 다 알려준다. 박스트라다무스의 진정. 쏟아지는 소식들 속에서 깊이 있는 분석을 해주는 바로 그분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 박스트라다무스, 박지원 단국대학교 석재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그러다가 교수님 그러니까 되게 어색합니다.
자, 어제 오늘 뭐 계속 일이 많은데요.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이었는데 어제가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으로서 특사 활동을 하셨던 게 계속해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0주년 소감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20년 전 그 어려움을 처음 만나서 남북 화해 협력의 시대를 열었지만은 이제 다시 긴장이 되는 또 북한에서 많은 공격을 받는 그러한 6.15를 맞으니까 마음이 무겁고 네. 어쩐지 이번에는 위태롭게만 생각하는 우울한 하루였습니다. 아, 그랬군요. 어쨌든 당시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로서 혹은 같은 이제 뭐 뜻을 가진 사람으로서 북한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과 같이 이 남북 공동선언을 끌어내신 분인데요. 당시 김정일 위원장의 모습은 어땠던가요? 네? 김정일 위원장 20년 전에 네네. 만났었을 때 어떠셨었어요? 예, 그렇죠. 예. 개인적으로 좀 보시기에 어떤 특성이 있던가요, 그분은? 굉장히 스마트하고 통이 크고 머리 회전이 빠릅니다. 네. 그리고 아는 지식도 많고 유머러스한 그런 통큰 지도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김정은 위원장하고 좀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어때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은 딱 김정일 위원장의 붕어빵이죠. 아, 붕어빵이요? 예, 그런데 네. 더 액션이 크고 연설을 잘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요? 예, 또 기자들을 상당히 의식하는 새로운 지도자인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면 남북 간의 이 관계 개선이나 뭐 통일이라든가 경제 교류 발전 이런 것들에 대한 열망이나 의지 이런 거는 김정일 위원장이나 김정은 위원장이나 둘 중에 누가 더 강하다고 보십니까?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특사로서 네. 20년 전에 해본 경험이나 네. 지금 현재의 김정은 위원장의 추구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네.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을 받아서 미국과 수교를 통해서 체제 보장을 받겠다. 그리고 경제 발전에 노력 지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체제 보장, 경제 발전 이 두 가지를 부자간에 이어가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두 가지밖에 요구하는 게 없는데 두 가지가 다 계속 실패하고 있군요. 북한 입장에서. 그러한 것은 그렇죠. 지금 현재는 뭐 실패라고 그렇지만은 많이 진전도 된 거 있잖아요.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너무 분위기 험악해가지고요. 남북 간에 그래도 긴장 완화를 시켰고 미국에도 금창이나 배세를 하는 것은 물론 핵실험 ICBM 발사를 하지 않는다거나 네. 북한에서 미국으로 유해를 송환시켜주는 것, 또 억류되었던 미국민들을 풀어준 것, 이런 것들은 상당한 진전이죠. 근데 그런 거 다 해줬더니 결과적으로 미국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우리를 바보로 만들더라. 이게 이번에 나온 북한의 반발, 뭐 북한의 반응 아니었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상당히 좋은 네. 북미 정상들의 합의가 있었지만은 그 하노이 회담에서는 소위 노딜로 북한으로서는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면은 미국에서 경제 제재 해제와 지원을 해줄 걸로 알고. 그만큼 해줄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은 전체 다 내놓아라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그 후 경제 제재 완화와 경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뒤로 넘어질 것으로 해석해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도 그렇고 일부의 시각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진정성이 있었냐 없었냐. 좀 진정성 없고 본인의 정치적 치적만을 위해서 이 북한이나 이런 관계를 이용한 거 아니냐. 현실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뭐 미국이 해준 건 하나도 없고 북한이 언제까지 이걸 기다리기만 하겠느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진정성이 있었을까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겠지만은 네. 미국에서도 생각은 가졌겠죠. 그렇지만 처음부터
행동 대 행동으로 점진적으로 해나갔으면 더 좋았을 건데 원딜로 모든 것을 끝마치려고 하는 미국과 네. 그 점진적 행동 대 행동으로 하려고 하는 북한과 그 방법상의 차이로 지금 현재 답보 상태, 긴장 상태에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이 접근하는 방식, 문제 해결 방식이 서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군요. 자, 그런데요.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제 계속해서 내놓는 담화에 따르면은 엄청나게 수위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막말을 하고 있는 중인데 군사 도발까지 지금 시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국 2018년 이전과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너무 허무한 거 아니냐. 앞으로 남북관계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게 좀 궁금해집니다. 글쎄요. 지금 김여정 제1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과 국가와 당으로부터 이임받은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제2인자로서 백두열통으로서 대남 총괄 업무를 맡으면서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로서는 더욱이 코로나 정국으로 지금 특사를 파견한다고 하더라도 네. 북한을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미국도 설득을 해야 되는데 네. 미국도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더욱이 북한은 통신마저 단절되니까 지금은 대화가 어렵지만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설하신 대로 우리가 그래도 인내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저로서는 심지어 방호복을 입혀서라도 네. 꼭 특사가 대북 대미 특사가 가서 설득을 해서 결국 남북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빨리 열어가지고 상상을 초월해서 좀 남북미 정상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특사 필요하다. 그리고 뭐 바로 이분 문재인 대통령이 가면 좋겠다. 물론 뭐 완벽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가라고 하신 건 아니겠지만 그 얘기들 잠깐 이제 하셨었는데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를 갈 수는 없는 거죠. 예. 특사들이 지금 현재는 대화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역시 역할을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 7507님께서요. 박지원님께서 대통령 특사로 북한 가시면 막힌 남북 문제가 뻥 뚫릴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혹시 가라 그러면 가시겠습니까? 네. 20년 전 제가 김대중 대통령이 특사를 할 때도 북한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최측근 운명공동체의 사람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함께 정치하는 또 일하는 네. 그런 분이 간다고 하면은 저는 옆에서 뒤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제가 직접 가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명 안 하실 거고 네. 북한에서도 저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네. 그 얘기 한번 여쭤보려고. 모르겠죠. 지금 제가 발상의 전환을 해서 모든 것을 정상적인 것보다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 뚫을 수가 없다라고 했더니 안철수 대표도 그러니까요. 네. 특사를 자처하는 걸 보면은 상상이 초월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안철수 대표가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외교라인과 대북라인을 총동원해서 평양 특사 파견을 추진해야 한다. 저도 정부가 요청하면 특사단의 일원으로 갈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특사단으로 간다면 좀 성과가 있을까요? 북한에서 받을까요? 안 받을 것이다. 예, 안철수 대표가 하신 말씀은 네. 그만큼 모든 국민이 협력해서 이런 문제를 타개하자.
그런 좋은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네. 그 어제 범여권 의원 173명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발의를 추진을 했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게 바로 종전선언 실행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종전선언의 의미는 무엇이고 과연 범여권 의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한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거겠죠. 촉구. 우리가 선언할 권리는 없는 겁니다. 사실 네. 참전 국가인 미국, 중국, 북한, 그러니까 미국은 유엔군이 되겠죠.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 종전선언의 당사국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전쟁을 했던 그러한 나라들이 해야 되는데 이것도 남북, 중미 이러한 정상들이 합의해서 선언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이고 국회에서 그렇게 하자고 요구한 것은 종전선언을 빨리 해라. 그렇게 해서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자 하는 그런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어제 있었던 상임위원장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 6자리 선출과 관련해서 특히 법사위를 사수 못한 것이 실패다라고 하면서 원내대표직을 사퇴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가 이제 개원 전부터 사실상 양당 원내대표가 확정돼서 상당한 대화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6월 5일 국회의장, 부의장을 선출하면서 6월 8일까지 상임위원장을 법적으로 선출해야 되는데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은 계속 투표 날짜를 연기시키면서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하기를 촉구했지만 네. 잘 안 돼갔고 실제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수석 양당 원내대표 간에는 그러한 것이 다른 상임위원장은 확정됐지만은 법사위 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저는 처음부터 12대 6 상임위원장의 배정을 11대 7 그리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예결위원장은 통합당이 네. 또 통합당은 알토란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네. 그런 좋은 상임위를 가져가면 될 거 아니냐 네. 하고 그러한 방법도 밖에서 충고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금요일 이제 12일 날이죠. 네. 완전히 강행하겠다라고 했는데 박병석 의장이 그래도 주말을 보내면서 더 합의해봐라. 그렇게 두 여야 원내대표에게 시간을 줬는데 어제까지 못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한없이 기다릴 수 없고 박병석 의장께서도 지금 포스트 코로나 경제 위기나 또 대북 문제 등 많은 산적한 국정이 있는데 이렇게 법사위원장 하나 가지고 국회가 구성도 안 되고 공전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민주당 몫은 선출한 것은 네. 충분한 기회를 줬고 민주당도 더 이상 끌려다니면 또 지지층과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총선 압도적 지지를 받아줬는데 네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느냐. 네. 이런 국민적 비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통과시킨 것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원 한국대 석좌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가겠습니다.